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면책 불허가 사유 6번째 시간으로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5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진술. 그래서 법적으로 1.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 판단 기준은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과실로 허위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형사에서도 고의범과 과실범은 아주 차이가 크죠. 뭐 형량이라든가 이런 데 차이가 큽니다.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 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인 고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벌써 대법원은 제도의 파산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면책 불허가라든가 이런 거 판정할 때 고의에 한정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배우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를 채권자에서 누락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4일 후에 면책 결정을 송달받자마자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알리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까지 알린 점, 채무자가 자신이 파산 면책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여 수정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기도 했던 점 등을 들어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법원 판결은 개인 택시 운송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으나 채권자의 신청서, 그러니까 채권자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서, 채무자의 진술서 등 기록 여러 곳에 현재도 개인 택시 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남을 이유로 채무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개인 택시 영업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파산 신청이 채권자가 신청한 게 아니고요. 채권자가 채무자 개인 택시 영업을 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한 겁니다. 근데 통상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강제 집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은 뭐를 하냐면 그 서울 삼이바에 땡땡땡땡 노란 번호판 있죠. 택시를 자세히 보십시오. 다 노란 번호판입니다. 그걸 띄어다가 운행을 이제 택시를 강제 집행하면 그 차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차량은 그 번호판을 띄어서 강남 차량 사업소에 인체하고 그 차량은 벌써 20만 킬로, 30만 킬로 띄어서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치가 제로예요,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이제 채무자가 택시 운송 그 사업 면허를 가진 채무자가 그 강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공탁금 1,000만 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탁금 700인가요? 700을 또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번호판을 임시로 받아서 택시를 또 샀습니다. 소나타 택시를 할부로 사면 되죠. 그래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을 정지를 하고 이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채무자가 슬그머니 파산이 들어왔어요. 그 택시 운전수가. 근데 자기 개인 영업하는 거를 싹 뺐습니다. 택시 운전하는 것을. 그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채무자가 파산 신청한 겁니다. 진술서에도
개인 택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싹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채권자의 제보로 강제 집행 중이었구나. 그래서 그 공탁금을 다 찾았습니다. 1700인가 그걸 찾아갖고 채권자들 4명한테 나눠주는데 이게 또 채권자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이쪽 두 패는 그 채무자와 결탁된 허위 채권자다. 그래서 뭐 이의 소송을 관제인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배당을 한 다음에 그 채무자는 면책을 불허가시켰습니다. 그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에 대해서는 강제로 환가를 할 수 없고 임의 환가는 가능하겠죠. 본인이 뭐 자기는 팔 의사가 없다라고 하니까 불허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공탁금 170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채권자들은 그걸 나눠 가졌죠. 결국은 개인 택시 운송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채무자라면 그 택시를 환가할 수는 없고 택시 운송 사업권을 환가할 수는 없고 택시 자체는 가치가 없고 그랬을 때 이제 그 택시를 어떤 운행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띄어서 그 차량을 이제 그러면 이제 택시 운전수는 영업을 못하니까 손실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이제 집행정지했을 때 그 공탁금 그거를 이제 강제 집행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택시도 채권자 파산 이 사안은 이제 채권자 파산 신청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채무자가 이제 입숙다 말고 개인 택시 그 운송 사업 면허를 감추고 파산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보시면 채권자가 이제 신청서에 채무자의 진술서 등 기록 여러 곳에 현재도 개인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이유로 채무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온 사안. 이건 이제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했을 거예요. 또 대법원에는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한 것으로 채권자 중 1인에게 3천만 원 변제하였음에도 파산 면책 신청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없다라고 기재한 것이 문제되었으나 진술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었으나 재산 목록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계약 해약 관련 소명 자료도 함께 제출된 점에 비추어 채무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목록에다가는 안 써도 실제 어떤 진술서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처분경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좀 불일치할 수 있거든요. 또 어느 경우에는 재산 목록에 이제 재산 목록만 써놓고 실질적인 어떤 그 진술서라든가 그런 데는 또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목록에 체크한 거에 대한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첨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관제인이 그 조사를 해서 뭐 환가를 하면 환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죠. 채권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변제 액수, 변제 충당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나 계산 착오에 기한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파산 신청 전에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에 채권자 목록에 위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그 후 항소심에서 채무자가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채권 누락에 대한 고의가 어렵다고 본 사례.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가 이겼으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기재를 안 했겠죠.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뭐 조정이 성립된 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일부라도. 그럼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채무가 성립됐다라고 봤을 때 처음에 넣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기 어렵다고 본 거죠. 실제로는 채무자가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 명목을 기재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송달받은 채권 양도통지서에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사정을 들어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왜냐면 양도통지서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나 연대보증인인가? 본인이 주채무자인데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도 주채무자하고 연대보증 채무는 같은 채무를 이행을 하는 거죠. 별로 차이가 없죠. 사실상 채권자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가지 좀 뭐 상대적 효력, 절대적 효력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꼬투리 삼아서 면책 불허가로 날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 재산 목록은 그 신청서를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지금 이제 14번도 신적 재산이죠. 13번까지, 14번까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있음 없음, 대여금 있음 없음, 부동산 있음 없음, 자동차 차량 있음 없음. 반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채무자의 고의 누락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죠. 재산세 납부 사실은 뭘로 증명을 합니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혹은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그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모든 재산은 지방세를 내게 돼 있죠. 거기에는 뭐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호텔 회원권, 뭐 헬스장 이용권도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과세 표준으로 맨 오른쪽에 보면 표준액도 돼 있어요. 자동차를 샀다. 그럼 새 차면은 그것만 보고도 대략 그 차가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과세 표준이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동산이 없다라고 혹은 소유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버젓이 쓰는 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승계 집행문에 기하여 집행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이제 승계 집행문을 당했습니다. 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에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로 인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렇죠. 승계 집행문을 당했으면 당연히 채권자 목록에 누락을 하면 안 되겠죠.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급심 중에는 법원의 심리를 저해할 목적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채무자를 어떻게 해서든 좀 구제해 주려는 측면이 강하죠. 이 규정의 취지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파산제도의 기능에 맞게 법원이 채무자의 수입, 재산상태, 경제활동 상황과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산 선고나 면책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서면이나 진술을 통해 법원에 제공한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가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 법원이 적정한 판단을 방해하려 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관제인도 문제지만 판사님이 이제 채무자가 부채증명서하고 재산목록, 그 다음에 뭐 소득, 뭐 소득상황표 이런 걸 쭉 내죠. 첨부서류로. 그럼 당연히 이제 판사는 무조건 들어오면은 30만원 예납하고 도장 찍어서 파산 선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를 해요. 서면으로 먼저. 이 사람이 파산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초적인 사항을 심리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판사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뭐 예를 들어서 채무를 허위 채무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좀 누락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어느 때는 재산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배님한테 들은 건데 보증금이 7천이 있습니다. 물론 2천은 대출이에요. 그럼 재산이 5천이잖아요. 근데 채무가 3천인가 그래요. 아니 채무가 재산이 7천이고 부채가 4천인가 그래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해도 3천만 원의 재산이 더 많잖아요. 근데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제인 선임이 됐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적정한 판단을 뭔가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법상으로는 채무자 자신이 재산 목록, 수익과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서 양식에 채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채무자가 배우자 등 명의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나 재정적 파탄 시기를 전하여 배우자 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려서 파산 선고나 면책 여부 등 결정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서면이나 진술을 통해 법원에 제공한 배우자 등 가족에 관한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춰 채무자가 잘못된 정보 제공을 통해 법원의 적정한 판단을 방해하려고 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14종만 제출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배우자로 넘어가거나 그 자식한테 넘어가거나 부모 명의로 넘어가는 거는 찾기가 쉽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 원부, 뭐 모든 그 원부를 보면 예금 거래 내역을 보면 재산 이동 사항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아예 채무자가 다른 사람들의 사업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아예 원초적으로 자녀 명의로 원시 취득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빼돌릴 가능성이 높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숙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허위 진술이라 그랬죠. 허위 진술, 허위 서류의 제출. 자, 그럼 허위 진술의 대상은 뭐냐? 다 허위가 아니죠. 다 뭐냐면 채무자 본인이 파산 선고 시 재산 상태에 관해서 주로 문제가 돼요. 재산 상태. 재산 상태 외의 허위 진술은 허위 진술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이라는 게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채무자의 어떤 무슨 거짓말을 과거에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뭐 과거를 다 들춰내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재산 상태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채무자 본인이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에 제한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재산 허위 기재는 적용하지 않죠. 대표적인 게 채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제 회사 총 주식이 78%를 보유하고 있어요. 1인 회사는 아니죠. 이 정도면 과점주주는 맞습니다. 채무를 채권자문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 회사 소유 자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를 기재하지 않았다라도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 그런 겁니다. 법인에 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친족 부유 재산 허위 기재의 문제는 이제 좀 사라지겠죠. 서울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예전부터 적용을 안 했습니다. 비적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한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재산 상태란 채무자의 재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이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명의신탁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하여 이 조항에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 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재하지 않았다. 그게 채무자 것이 아니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의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 부친이어 있죠. 부친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친족 보유 재산안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부친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채무자가 만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채무자가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보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지인들도 이래요. 부모의 재산이 봤을 때 나이가 그 당시에 뭐 시집 오기 전이야. 미성년자 시절이에요. 그럼 뭐 그거 뭐 당연히 채무자 거로 볼 여지가 전혀 없죠. 다만 가족의 명의를 빌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찾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 이를 다시 처분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 8천만원의 주택을 임차했음에도 이 보증금을 친족명의 재산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조금 약간 특수성이 있죠. 빼돌린 느낌이 나죠. 빼돌린 정황이 생기죠. 채무자 거를 배우자가 낙찰 받고 그거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배우자 명의로 약간 좀 세탁 냄새가 나죠.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이 규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이 있었는데 취득 당시에는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고 그 밖의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자녀가 납입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소득으로 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건 당연히 채무자 걸로 봐야죠.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거 면책 불허가 사유로 봤죠. 고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채무자가 실수유자임이 드러났고 실거래가가 약 3억 원 정도였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이거 참 대단하죠. 이런 것도 뭐 어떻게 우연찮게 발견했는지 하여튼 발견했습니다. 고모 거로. 고모가 채무자 명의로 이제 분양을 받은 거죠. 반대죠. 참. 채무자가 고모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3억 원짜리를 숨긴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신청 당시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야 됩니다. 예외 1. 지급불능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허위 진술. 이 사유만으로 면책 불허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도 병존했다고 봅니다. 2010년 3월 파산 신청을 하였음에도 2009년 6월 주택을 4,1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그 재고자산 및 임차보증금을 양도해 주었음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또 지급불능 시점 이후에 전 배우자에게 6개월 동안 합계 9,6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채무자의 계좌로 수시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전거래 내역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각 2억 원 및 2억 5천만원을 매각하였음에도 지급불능 시점이 1년 이전부터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예외 2. 지급이 곤란하게 된 이후 일부 채권자의 변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이 사유만으로 면책 불허한 것은 아니고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도 병존했습니다. 지급불능에 빠진 이후에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해서 면책을 원칙적으로 불허가 했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제 재량 면책했다라고 나옵니다. 채권자와 채무 지급 방법에 대하여 교섭한 적이 없고 지급불능 시점 이후에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파산 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재량 면책하고 재량 면책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채권자 중 1인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4천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지급불능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예외 3. 과거에 상속받은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채무자가 상속 한정 승인 신청과 파산 신청을 모두 하였음에도 파산 신청 시 제출한 진술서에 상속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이 규정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상속 한정 승인 신청 수리 결과 파산 채권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량 면책한 사례로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속 한정 신청 그 수리 결과 거의 재산이 아마 없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거 한정 승인 신청을 수리했으면 한정 승인 그 채권자들에게는 미치는 불이익이 없죠. 이 사람들한테 그 한정 승인이라는 게 뭡니까? 한정 승인 채권자들한테만 돈을 나눠주죠. 파산 채권자들에게는 돈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기재하지 않았다고 파산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요 설명을 드리면서 상속재산 파산에서 503조가 있습니다. 503조. 보통 뭐냐 하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죠. 채무자가 보통.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상속 한정 승인을 하고 그 재산 목록에 기재된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서 채무자가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상속 한정 승인하고 파산 신청을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상속재산을 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죠.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뭐 별도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원래는 따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늘어나는 사안이 뭐냐면 채무자가 돈이 없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하고 파산 신청을 내렸더니 이 비용도 한 2, 300 들어갈 거예요. 변호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뭐 한 최소한 150에서 200은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파산 신청도 마찬가지죠. 150에서 200. 이러다 보면 비용이 한 4, 500 들어가요. 그럼 입이 쫙 벌어지죠. 아, 지금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상속 한정 승인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이건 한정 승인만 받아놔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파산 신청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법에서는 이게 채무자회생법에 이게 최근에 이제 발견한 조문입니다. 503조가 있습니다. 503조에 의해서 이 한정 승인에 기한 어떤 채무자의 그 상속 재산을 파산 관제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3조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제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재산, 이거는 상속재산 파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상속재산 파산처럼 이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분리해서 요거는 뭐 만약에 이게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면 아버지의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남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은 본인의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민법에 나오는 재산이 분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503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 두 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그래서 한 사건은 오히려 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들어왔는데 본인 거는 나눠줄 것도 없고 채무자 거는 오히려 이 상속 재산에서 한 예금 한 수백만 원을 나눠주는 사례가 있고 또 한 사례는 이것도 나눠주고 이것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딱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이해하면 503조를 보면 요 케이스가 아주 이해가 쉬울 겁니다. 상속 한정 승인 신청 수리 결과 채무자의 파산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안 썼다 그래서 그걸 꼬투리 잡아서 면책 불허가 시키는 건 너무 가혹해져. 그래서 이건 아주 현명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503조를 그 경험해 보거나 그거에 관련된 그 조문을 찾아보고 제가 나중에 이제 503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가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제 올해 안으로 아마 사례 2개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관제인 세미나에서도 발표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사례를 놓고 보면 이 결정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이 수긍이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개별적 사례.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이런 겁니다. 허위 채권자 목록.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합계 6,100만 원 상당을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그 금융권 채권자만 이렇게 기재하고서 근데 관제인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골무를 끼고 예금 거래 내역서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누나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개인들한테 이렇게 오고 간 돈이 많아요. 근데 아니나 달리 채무자를 면담을 하면 개인 채권자 있죠? 하면 있다라고 대부분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냥 수백만 원 되면 몰라도 뭐 3명에 5천만 원, 뭐 2명에 3천만 원. 어떤 때는 이 본 채권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관제인은 이거 허위 채권자 목록 기재다. 면책 불허가 사유임을 고지하고 채무자한테 그 개인 채권자를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도록 수정도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판사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얻도록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냥 권유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제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판사가 보고 이 사람 허위 채권자 불허가 시킬 수 있게 근거만 남겨놓습니다.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채권자들을 왜 안 넣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갚으려고 그거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하니까 혹은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정의사회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개인 채권자들은 그동안 다 친구, 지인, 뭐 친인척인데
이 사람들 목록에 넣었을 때 일단은 뺨 맞죠. 잘못하면 망따 당하죠. 그 친족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일단 기재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러 그 갚으려고 이제 변제할 목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사채업자를 통해서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안 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대부분 뭡니까? 뭔가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죠. 눌렘 다 놓고, 그렇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해놓은 겁니다. 허위 신청 서류. 허위 신청 서류는 주로 뭡니까? 주로 임대차 계약서나 무상거주 사실 확인원이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4억 5천만원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이제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 명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인이 임차한 주택에 무상거주해 있다고 하면서 그 지인 명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 허위 무상거주 사실 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냥 제가 보기엔 재량면책 사안 같아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지인 명의 뭐 임대차 계약, 왜냐면 본인이 재산을 감추려는 어떤 의도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재량면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게 면책 불허가를 당하는 개별 사안은 그거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쉽게 이래라 저래라 판단은 못하죠. 직업소득 허위 기재도 많습니다. 채무자가 장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직업 및 수입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이거 허위 서류 제출이라고, 허위 재산 상태에 관한 진술. 이런 경우 많죠. 지금도 뭐 그냥 위장사업, 어쩔 수 없이 위장사업도 다 불가피하다라고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파산면책에서는 일단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 일부 재산을 출연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업하거나 뭐 그런 관제인이 이제 권하는 조치를 따르면 재량면책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개인회생이라든가 개인회생을 좀 뭐 전환한다거나, 지금 개인회생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3년으로 줄었으니까 개인회생도 이제 좀 해볼만 하죠. 옛날에 5년이었는데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계속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직업을 일용직으로 수입을 월 80만원을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 이거 지금 신청대리인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수입은 좀 늘릴 때도 됐죠. 최저임금이 지금 200인데 180인데 저 계속 옛날 스타일로 그냥 월 100만원으로 그냥 너무 터무니없이 기재해요. 근데 통장을 까보면 한 200에서 300 정도 돼요. 봐줄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재량면책을 위해서 뭐 할 수 없이 또 뭐 1년치 뭐 장래 소득을 또 뭐 한가를 하냐 마냐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채무자가 며느리 명의로 건어물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앞에서 뭐 건설 일용 노임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건설 일용 노임이라는 말은 잘 안 믿습니다. 진짜 건설 일용은 보통 잡부, 노가다 잡부라고 해죠. 잡부가 요즘 얼마나 받을까요? 그죠? 10만원? 15만원? 기술자, 어떤 뭐 전기, 설비, 그 다음에 뭐 목수. 저 목수도 이제 무슨 뭐 여러가지 목수가 있더라고요. 형틀 목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목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장. 각 그 건설 현장에는 분야별로 전문 기술자가 있어요. 그쵸? 그런 기술자들은 한도 일당 20만원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만원 넘습니다, 지금. 근데 뭐 그냥 대충 뭐 건설 일용 노임이래. 그쵸? 근데 통장을 까보면은 반장급이에요. 뭐 반장급이니까 실제 한 3, 400 받지만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의 노임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6, 700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소득은 아닙니다만 건설 일용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잡부라고 일용 노임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건설 일용 노임은 지금 10만원을 훨씬 넘습니다. 한 15만원 될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학교법인에 사실상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한 경우, 당연하죠. 이것도 뭔가 그 통장에서 포착이 됐을 거예요. 이사로 하면서 뭐 이사 급여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음에도 그냥 저 무직입니다 하니까 나가리 된 거죠. 이거에 채무자가 의료법인이 실제 운영자이거나 적어도 다른 동업자가 주도적으로 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사안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의사 사안에 이런 경우가 좀 제가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아마 면책 취하를 했나 그랬죠. 면책 취하를 했을 겁니다. 취하를. 채무자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무실을 폐업하고 자녀들이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사님들도 간혹 들어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법무사 사무장을 잘못 써갖고 사무장이 이제 등기비용 갖고 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억 얼마를 이제 물어줬든지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파산 들어왔. 나이도 되게 많으셨어요. 거의 여자 법무사님이었는데 연세가 많으셨는데 참 말년에 아이고 참 변호사도 뭐 간혹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목록에 매출금 채권 등을 누락한 경우, 이 재산 목록이 1번부터 15번까지 쭉 있죠. 그 다음에 뭐 대여금, 퇴직금, 온갖 재산에 관한 모든 가능성 있는 것을 다 기재를 했죠. 채무자가 5,700만원 상당의 의류 판매 수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 외상 미수금, 매출금 채권을 기재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기재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물어봐도 대부분 없다라 그래죠. 사실은 있어도 그걸 또 뭐 소송을 해서 찾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 판매, 외상 매출 혹은 뭐 미수금 이런 경우가 기재를 뭐 해나 안 해나 거기가 가장 허위성이 높죠. 사실 거주권은 허위기재, 재산 은닉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주권은 그냥 허위기재, 아까 얘기했지만 임대차 계약서 다 위조하고 해도 뭔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권자가 하도 난리를 쳐서 거기 찾아오는 거를 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사무장 주거지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과거에 그런 경우를 그냥 그걸 꼬투리 잡아서 불허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에도 면책 불허가로 바로 재산 상황에 관한 은닉이 아닌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취지로 거주권은 허위기재, 재산 은닉 목적이 있어야 되죠. 채무자가 임차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자신이 주택을 옮겨달라고 하여 주거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일종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이거는 결국 뭐 양도인의 그 부탁으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대출을 받으려고 잠시 나가 있으십시오. 그래서 살짝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사위 부양가족이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지를 사실로 기재한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재산 은닉의 목적이 없죠. 일종의 기대권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대권.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에 기재하지 않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이 보상금으로 5,240만원 상당을 모친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안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 보상금 지급이 이게 참 간혹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수락산, 자연공원, 수락산에서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어떤 학교 땅인가요? 아니면 무슨 종중 땅이었는데 야산에다가 이분이 살 데가 없으니까 비닐하우스를 치고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수락산이 자연농원,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니까 그 수락산 등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산세가 좋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런 거를 다 철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음식점 이런 거 많이 북한산 이런 데 다 없어졌죠. 닭백숙 먹는데. 그런 게 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이주비 같은 것도 나옵니다. 몇 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환가한 사례도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도 가끔 문제가 됩니다. 무허가 건물. 최근에도 이제 파주 쪽에 그 향교 땅은 향교 땅이 많죠. 향구 근처에는. 그 다음에 이제 향교 땅인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6.25 끝나고 뭐 이렇게 어지러울 때 이제 판자촌이나 무허가 건물을 많이 짓죠.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수십 년간 살아온 겁니다. 이제 향교는 1년에 도지를 받죠. 그 터에 대해서 뭐 쌀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1년에 뭐 조금씩 올려서 지금 이제 돈으로 받죠. 그래서 그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이 예정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무허가 건물도 가끔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진술. 일단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실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서류 제출 및 허위 진술이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 채무자가 아닌 가족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그게 채무자가 명의신탁으로 숨겨놓은 게 아닌 한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로 볼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의, 그 다음에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 이 세 개만 놓고 보시면은 나머지 서류는 쭉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